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기를 해준 거야. 근데 기사가 이제 다시 이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먹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에서 일어난 아찔한 사고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갑자기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는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건지 아니면 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버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 들어갑니다. 승용차 한 대를 스친 뒤 잇따라 두 차량 사이에 있는 주유기계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70대 A씨가 몰던 학원의 어린이 통학용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 버스엔 운전자 A씨만 타고 있었습니다. 하는 소리 이후에 차량을 충격을 하고서는 주유소에 불이 났다가 바로 옆으로 피한 상황이라 혼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갇혀 있었던 상황이고요.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유를 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 한 명도 참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나 차량 자체의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부산에서 마을버스가 주차로에 갑자기 진입한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에 들이받았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속에 승용차가 화물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고기은 기자입니다. 부산시 사구 감천동의 한 고갯길입니다. 마을버스가 경사가 있는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SUV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경적을 울려보지만 SUV는 꼼짝하지 않고 SUV와 충격을 피하려던 마을버스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과 결국 부딪히고 맙니다.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저 차로 중간에 이제 마을버스 진행 방향에 사고였어요.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크고 안에 승객들이 있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못 밟으니까 기계에 미끄러워서 정차 못하고 건물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쳤으며 이 중 2명은 골조산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소들이 서 있습니다. 소를 싣고 있었던 화물차는 뒤집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반쯤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행정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2.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부딪혔고 튕겨져 나온 승용차가 4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한 겁니다. 이 사고로 소를 수송하던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효입니다. 스튜어디스 몸매 유지 비결? 숙취 해소엔 모닝케어 프레스온. 오늘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회식 분위기가 타오를. 어제 전남 영암에서 미니버스 사고로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큰 변을 당했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버스가 도로 옆 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앞부분은 완전히 구겨졌고 내부는 아수라장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72살 이모 씨가 몰던 25인승 미니버스와 코란도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미니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니버스에 탔던 15명 가운데 운전자 이 씨 등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코란도에 탄 4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소리를 지르시거나 소리는 지르고요. 버스에는 바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0, 80대 할머니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6만 원 정도를 받고 용돈 벌이를 하던 같은 마을 노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미니버스의 사업용 차량 등록과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과수와 합동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 유치원생을 가득 태운 버스가 이렇게 터널벽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었던 데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구조에 나서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생을 가득 태운 노란색 버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양쪽 벽을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사고를 목격하고 급히 달려나온 시민들이 망치로 버스의 뒷유리창을 깨고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로 구조합니다. 놀란 아이들을 달래며 다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보살핍니다. 이 망치 가져와가지고 망치로 그거 깨고 이제 애들 한 명씩 다 거기서 빼가지고 이제 구출을 했습니다. 유치원생 21명을 태우고 현장 체험학습을 떠난 버스가 빗길 터널에서 미끄러진 건 오전 10시 50분쯤. 브레이크를 빨리 밟으면 안 된다, 사고 난다더라.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밟았어요. 그러고는 그냥 미끄러지는데 핸들을 잡아도 안 듣더라고요. 유치원생을 가득 태운 버스가 터널에서 넘어지는 큰 사고가 났지만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2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습니다. 사고로 놀랬던 아이들은 소방서에서 잠시 대기하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의외로 그 부상 당한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 물어보니까 안전벨트를 다 착용하고 있었다. 정말 안전벨트가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외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작은 습관이 아찔한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오늘 새벽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역주행하면서 화물차 석 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버스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유턴하며 역주행했는데 이 버스 기사가 사고로 숨지면서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멈춰선 화물차가 크게 부서져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화물차는 사실상 완파된 상태입니다. 도로를 가로막은 버스는 운전석 깊숙이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연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한 회사의 통근버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했고 마주오던 화물차 3대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트럭 기사분들은 다 피 흘리고 계시고 엄청 아비규환이었죠. 버스 기사님하고 대형 트럭 기사님은 차에 계속 못 나오고 계셨어요. 사고는 버스의 갑작스런 유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버스는 창원에서 양평 방향으로 주행하다 나들목으로 도로가 넓어진 구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2.7km 정도를 역주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는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충북 충주의 한 업체 통근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동선과는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의문의 역주행을 한 겁니다. 거기 그 차가 갈 일이 없어요. 아침에 청진철 차가 왜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경찰은 버스 기사의 역주행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음주나 약물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세종시 아름동 은하수 사거리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 덤프트럭이 잇따라 충돌해 출근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70대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들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금산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출근버스가 반대편에서 오는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버스가 가드레일 아래로 떨어졌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2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사고 경위 설명해 주시죠. 네, 충격으로 휘어진 고속도로 가드레일 바깥으로 빨간색 버스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비탈길에서 앞부분부터 고꾸라지면서 지면과 충돌한 버스는 충격으로 앞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를 달리던 통근버스가 금산 나들목 주변에서 18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모두 24명입니다.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통근버스에 타있던 2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통근버스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18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가드레일까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통근버스 운전자 5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비가 내린 탓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면서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상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금산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통근버스가 반대편에서 오는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버스가 비탈길 아래로 추락하면서 승객 2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보호난간이 휘어져 있고 그 아래로 빨간색 버스가 누워 있습니다. 버스가 땅과 부딪히면서 앞 유리창도 완전히 부서졌는데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20분쯤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금산 나들목 인근에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18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어 버스는 보호난간을 뚫고 비탈길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버스에는 50대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이뤄지는 곡선 구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화면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에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달리던 버스가 도로 한쪽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도 위로 밀려납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등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승객들에게 방화복을 입혀 깨진 앞유리창을 통해 버스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안 아프세요? 다리 다치셨어요? 사고 현장에는 찌그러진 통근버스 출입문이 남아있고 곳곳에 차량 파편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70대 통근 버스 기사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충치운전 같은데 정지 조치가 나왔어요. 회전하면서 부주의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죠. SUV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에 부딪힙니다. 30대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준 뒤 귀가했는데 알고 보니 친동생의 신원 정보였습니다. 친동생이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전화로 해서 다음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30대 운전자는 지난 4월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실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봐봐 형은 하면 몰랐어. 경찰은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이거 어디다 쓰는 거구나. 자리라도 어떤 종목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출근길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야, 너 근데 생각보다 안 뚱뚱하네? 이상하다. 이 비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육이 빠지고 살로 바뀌어서 그런 거보다. 아 그런가? 근육이 엄청 무거운. 도로가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화물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덜컹하며 크게 밀려납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객 13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길 한쪽에는 버스 문이 휘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벌어진 사고로 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찌그러들어서 사람이 못 빠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앞유리창을 깨고 그리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빼냈거든요. 출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하는 숙취운전 사고가 10건 중 1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영역인데 이 음주 측정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겠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규정에 맞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깨진 버스 앞유리를 통해 누군가 꺼내 구조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유리창과 바닥에 매트를 깔고 요 구조자에겐 헬멧과 소방대원복까지 입혔는데요. 어제 오전 7시 13분쯤 대전 대덕구 신일동의 한 도로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태운 출근 버스가 주차된 화물차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버스 탑승객 등 모두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버스는 인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으로 향하던 직장인 통근버스로 당시 A씨를 포함해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멈춰선 지하철 안 승객들이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졸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오후 한때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열차 내부는 이렇게 불도 다 꺼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노원역에서 창동역으로 향하던 열차에 전기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났는데요. 공사 측은 후행열차로 고장난 열차를 밀어 창동역까지 이동한 뒤 승객들을 하차시켰으며 현재 해당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겨 문제가 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제주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된 전기차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갖다 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예 튜브로 된 수조 안으로 차량을 옮겨 진화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차량 뒷부분이 까맣게 탔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54분쯤 제주시 화북동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2인승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데요. 소방당국은 이동식 소화수조를 설치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전기차가 모두 불에 타고 충전기와 인접 차량 한 대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9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엔진에 불이 붙은 비행기 앞에 서 있는 남성.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밝아 보이는데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들의 공격이 감행한 겁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17일 바마코 헌병 훈련 캠프와 인근 군 공항을 겨냥해 공격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77명이 숨지고 255명이 다쳤습니다. 말리 군정 당국은 총격전 끝에 무장 세력을 제압했다고 밝혔는데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 JNIM은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였습니다. 구단주님을 위해 부산에서는 도로 옆 옹벽에서 트럭이 추락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기자. 그렇지 벗어났는데 분명.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쯤 터널로 진입하는 도로 옆 옹벽 위에서 5톤 트럭이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옵니다. 구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더니 그대로 울타리를 뚫습니다. 트럭은 5m 아래로 추락했고 그 충격으로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가로등도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깜짝 놀라 운행을 멈추고 현장을 살펴봅니다. 가드레일 박을 때 쿵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 떨어질 때 바닥에 이제 추락할 그 순간에 이제 소리 나고 이렇게. 언덕 위에서 내려온 트럭은 벽면을 한 차례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산조각난 트럭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대 트럭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처참했지요. 머리에 다쳤는데 피를 흘리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빠져가지고 다 뿔게 됐지요. 사고가 난 옹벽이 도로는 내리막에 극커브 길이어서 늘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추락한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여서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안전운전을 제대로 했는지 차량 속도하고 이제 이런 걸 갖다 중점적으로 보고.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차량 결함이나 운전 과실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공원 등을 산책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적은 휠체어인데도 불구하고
출처가 들어가집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헬스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좁으면 못 가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지방 많은 곳 있죠.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순서입니다. 광주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곳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보호센터가 입주한 상가 건물 3층에 원래 있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옆 건물로 이동합니다. 여기 계단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 발달장애인이 찾아간 곳은 옆 건물의 한 장애인용 화장실. 센터와 같은 층에 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일주일 전 없어지고 일반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 2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지만 세면대가 없어 손조차 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못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그래도 넓으니까 교사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개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칸이 꽉 차다 보니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없앤 건 같은 상가 입주자들입니다. 입주자들은 일반 화장실이 무단으로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조됐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으로서의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무단 개조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편의시설 하나가 배제됨으로써 이렇게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광주에만 39곳,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편의시설 부족이나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라든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옆 건물로 이동합니다. 여기 계단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 발달장애인이 찾아간 곳은 옆 건물의 한 장애인용 화장실. 센터와 같은 층에 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일주일 전 없어지고 일반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 2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지만 세면대가 없어 손조차 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못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그래도 넓으니까 교사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개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칸이 꽉 차다 보니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없앤 건 같은 상가 입주자들입니다. 입주자들은 일반 화장실이 무단으로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조됐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으로서의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무단 개조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편의시설 하나가 배제됨으로써 이렇게
밖으로 내몰아야 되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광주에만 39곳,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편의시설 부족이나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장애인들에게 뭐 접근성이라든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비아노스는요 하루에 딱 한 캡슐로 남성분들의 건강, 지구력 그리고 체력까지 좀 전동 휠체어 훼손 사건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웬 남성이 자리에 앉은 채로 전동 휠체어 바퀴를 지금 만지작 자, 뭔가 뾰족한 걸 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바퀴 양쪽을 오가면서 뭔가 쿡쿡 찌르고 뭔가 쿡쿡 찌르고 일단 자취를 감춥니다. 자, 또 다른 날 영상인데요. 민소매 차림으로 나와서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바람 안 빠졌나 싶어서 꾹꾹 찌른데 또 찌르고 막 눌러보고 지금 막 확인을 하고 있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정말 요즘 왜 이렇게 사방이 지뢰밭인지 몰라요. 네, 제보자는 서울 신내동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외삼촌이 기막힌 일을 당했다며 대신 제보했습니다. 영상은 2개뿐이지만 지난 2월부터 바로 어제 새벽까지 총 5번이나 타이어가 망가졌는데요. 수리를 받을 때마다 12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리비만 48만 원이 들었고요. 어제 망가진 타이어는 아직 수리 전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3번째가 되니까 타이어를 수리하려 하는 사장이 CCTV를 설치해보라고 권유를 했고 그 이후 4번째, 5번째 피해 장면이 저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외삼촌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저렇게 타이어가 터져 있으면 외출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제보자는 외삼촌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생활하시기 때문에 원한을 살 일도 없고 영상 속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하신다. 아파트에는 3, 4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나 속상해하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어머니가 돈을 줄 테니 휠체어를 고치라고 하는데도 외삼촌은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안 고치겠다며 버티고 계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조금 전 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 들어왔네요. 네, 지금 이제 범인 모습은 이 엘리베이터 CCTV하고 출입구 CCTV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단으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갖다 아예 이용할 필요가 없는 같은 동 주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경찰에서 근거가 됐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지금 2차례 범행만 찍혀 있고 이전에 3차례 범행도 동일인의 또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이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애인을 상대로 저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아마도 저 사람의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나의 어떤 그 자기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근거가 됐으니까 반드시 법의 그 심판의 대가를 받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전해드리면 정신질환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본인도 경찰에 계속 죄송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 원장이 무려 3년에 걸쳐 장애인 입소자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알고 보니 원장, 시설 직원을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인 12명이 생활하는 서귀포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시설 원장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소자들이 장애 특성상 과잉 행동을 보이면 원장실로 끌고 가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면서 막 진짜 때리고 막 방어도 집어넣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장애인이라지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되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맞받아치거나 활동을 제한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어디서 하면 때려요? 나도 그냥 기분 좋은지 알아서 때렸어요, 엄청. 다행히 문 앞에서 나오지 못하게 원장이 이제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명령을 했어요. 수사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원장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입소자 3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귀포시도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데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 10명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장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괴롭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둘째 임신하면은 회사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연차나 반차 사용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직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도 도맡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입소자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입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 하나로 1,000만 원을 벌었고요. 월 3천만 원 벌고 있습니다. 순수익으로. 아직도 영상 편집하는 방법 잘 못.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서정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김병민 씨는 공원 화장실 이용이 두렵습니다. 좁은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가파른 경사로에 뒤로 넘어갈 뻔하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실 칸 문이 좁아 이용조차 어렵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참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시면 만약 어디로? 주변에 지하철역 있으면 지하철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화장실을 가르치는 걸 좀 꺼려하세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렇게 경사로가 돼 있는데 그런 거 이게 다 통틀어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또 다른 공원의 화장실입니다. 내부 공간부터 협소합니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1.4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손잡이 또한 위아래로 움직이는 회전식 손잡이가 필요한데 이곳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변기의 중심과 손잡이의 길이는 40cm 이내여야 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실제 길이는 60cm가 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면대 높이가 낮아 아래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기준에 안 맞는 이유는 우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법률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화장실들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도 이제 이 순간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을 잘 꾸며놓는 게 좋겠죠. 98년 처음 제정된 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의 속도차로 인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족사랑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고쳐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민우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 들어선 지체장애 1급 김춘봉 씨. 변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는데 손이 잘 닿질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로 바꾸면서 생긴 일입니다. 안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은 변기 바로 옆에 휠체어를 붙여야만 옮겨 앉을 수 있습니다. 바싹 붙이지 못하면 옮겨 앉다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측면에는 반드시 75cm 이상의 공간을 둬야만 합니다.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4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들과 함께 쓰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이 급할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배뇨나 배변의 기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바지에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만든 가족사랑 화장실은 모두 193곳. 장애인들이 불편하건 말건 법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 채 장애인 화장실을 뜯어 고쳐놓은 겁니다. 뒤늦게 한국도로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미안해, 뭐가 있게요. 지금 숙취해소엔 모닝케어 플러스1. 오늘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요즘 웬만한 공공장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화장실을 정작 이용할 수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명품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 24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힘겹게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가 청소용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건물, 아예 장애인 화장실 문을 잠가놨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어느 빌딩이든 있긴 있는데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제 말은. 뭐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어느 때는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청소도구함으로 변경된 곳도 있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둔 곳도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은 방법도 다양합니다. 누군가 사용하는 것처럼 불을 켜놓거나 계세요?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잠긴 문에 고장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화장실도 발견했습니다. 대변기가 고장나 사용이 금지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직접 내려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한결같이 일반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변기 위에 온물이 막 묻어 있고 무슨 뭐 라면 같은 거 먹은 것 같아 막 쏟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휴지를 막 함부로 막 훌훌 말아가지고 집에 쳐놓고 일반인들이 줄 많이 쓰는 거지. 그거 막 다 찜찜한데 여기로 들어가서 다 토해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저희가 가려는 거죠. 최근까지 세종시청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관리 감독할 부서가 입주한 상가의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 할 말 다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은 돼 있으나 부과 기준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높이겠다며 저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도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생활을 하는 장애인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방치되다시피 살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KBS 취재팀에 포착됐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제주시는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제주시의회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와 생방송 대담에서 뵙도록 하고 안서연 기자의 보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적장애인 6명이 모여 사는 제주시 내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난해 말 복지부 지시로 제주시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이 시설에서 인권 침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잠을 자는 파넬방엔 찌든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일부 거주 장애인의 손톱 무좀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검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제주시의 점검 뒤 거주 환경은 개선됐다지만 경제적 착취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시설 원장이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을 일정한 기준 없이 시설 이용료로 빼갔다고 제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해왔던 원장님 하던 그대로 그냥 이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장애인 건의공호기관은 해당 시설 원장을 장애인복지법상 경제적 착취와 방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수조사에 참여한 단체는 관리기관인 제주시가 무려 5년 동안 해당 시설을 방치했다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행정이 그동안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제주시는 이제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전원조치로 관련해서 계속 원장이 접촉하고 있고 복지부 질의 요청하고 질의 결과 기다리는. 경찰은 해당 시설 원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하루 단 10분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인다면 매일 밤 11시 59분마다 약 7만 원을 받을. 부모에게 학대당하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홈인데요. 정부가 이 그룹홈 양육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보육사들의 처우에는 소홀해 대부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그룹홈 예담의 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지만 보육사 김수영 씨가 7아이 엄마로 일하는 직장입니다. 귤 먹을래? 그룹홈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학대나 빈곤, 유기 등 갖가지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형 보육원과 달리 가정 형태인데다 아동이 최대 7명까지만 입소할 수 있어 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마 역할 하는 거예요. 시간대 맞춰서 밥 먹고 간식 주고 아동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뭘 먹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태어난 지 25일 만에 입소한 아기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그동안 보육사는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보육사 인건비는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처우 개선비를 합쳐 월 200만 원 남짓. 하지만 24시간 2, 3교대로 아이들을 돌보며 식사와 빨래 등 집안일에 서류와 전산 작업까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관리까지 도맡으면서 업무는 과중하고 처우는 열악하다 보니 1년도 못 버티고 이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방역 업무까지도 저희가 전담해서 해야 되니까 업무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은 너무 힘들다고 다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형 아동양육시설 보육사는 호봉제가 인정되지만 그룹홈 보육사들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오랫동안 호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법인 시설에만 우선 적용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20여 년을 넘게 한 시설장이나 이제 전문대 졸업해서 보육사로 들어온 선생님이나 월급이 똑같아요. 자격 조건은 똑같아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도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임금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보육사들의 잦은 이직은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 아동들의 발달 지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정형으로 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부가 그룹홈을 장려하고 있는데 정작 종사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문제입니다. 보육사가 자주 바뀌면 그 결과가 아동 발달의 지연이나 우울감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룹홈 보육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장애인들도 공원 등에서 산책을 할 때 화장실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 내 공용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휠체어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집니까? 주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휠체어를 많이 타니까 이게 좁으면 못 가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스튜어디스 몸매 유지 비결. 장애인의 복지나 재활을 위해 곳곳에 복지관이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부 시설에 장애 없는 환경을 뜻하는 BF 인증까지 부여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등 110억 원을 들여 이달 초 문을 연 천안의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여닫이 문을 힘겹게 열고 문턱을 넘어 겨우 들어갑니다. 현관 안내대는 손을 뻗어도 닿기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 안에 있어 성별이 다른 보호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면대 주변에는 손잡이가 없어 도움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철만 가도 전부 다 자동문인데 저는 차라리 길 가다 보고 오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시각 장애인이 의지에 걸어가는 손잡이를 따라 적치물이 쌓여 있고 점자 블록이 없어 멈춰야 할 곳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개관한 다른 복지관도 비슷합니다. 장애인 목욕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턱이 높아 장애인이 탕 안에 들어가기 힘들고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간이 화장실을 목욕탕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시설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BF 인증을 받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최소 기준이 낮아 미비점이 있어도 BF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변기 칸막이의 경우 장애인들은 열기 어려운 여닫이 문을 달아도 BF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94개 항목의 합산 점수로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들이 터치 자동문들이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 점수가 높은 점수를 등급을 받으면 합산을 해가지고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을 받기 때문에
또 등급 간 점수 차도 크지 않아 예산이 더 드는 항목은 포기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요건 강화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동 자체가 불편하다면 더욱 어려운데요. 장애인들이 논현역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입니다. 곳곳에 에스컬레이터 같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불편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다시 지상까지 한 번 더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데만 좋게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까운 화장실을 못 가고 불편한 리프트를 타야 되는데 리프트도 고장날 때도 있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장애인의 화장실 갈 권리 찾기 측면에서 지하 1층을 지나도록 엘리베이터에 출입구를 신설하거나 지하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지 1년. 도시철도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관계자들의 점검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 취재가 시작되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담당자 얘기가 저희가 지하 2층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토목처 직원이랑 이제 다른 부서 직원이랑 해서 오늘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증 장애인 단체는 이달 중순께 열리는 서울 정책 박람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시설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NN 뉴스 지역부입니다.